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에 살면 처음에 뭐 한두 달은 좋겠지요, 전망이. 근데 자꾸 보면은 아유, 또 지겨운 강이 또 보이는구나.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생긴다고 그래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거에 재건축 신화 사가지고 재건축만 하면 돈 번다. 지금은 돈 못 벌어요. 많은 부담을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약한 수준이 인테리어거든요. 인테리어는 건물 내부를 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은 골조는 그냥 놔두고 내부와 외부를 수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건물 자체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 건물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기반 시설을 갖추고 도시를 개발하는 거예요.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재개발은 공공사업 부문으로 들어가고 재건축은 소유자들의 동의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민간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 그래서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규제가 재개발보다 아무래도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재건축은 도심에서는 주택이 워낙 부족하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가구 수를 더 늘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자꾸 고층화시키다 보면 나중에 더 이상 재건축할 수 없는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을 개발해서 새로 단지를 조성하는데, 재건축은 건축물만 부수고 새로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기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도로나 공원, 학교. 근데 만일에 재건축을 2배, 3배 층수를 올려서 지면은 기존의 도로, 공원, 학교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이 체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한없이 올리는 거는 기반 시설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게 재건축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열악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원래 낡아서 살기 힘들 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은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5층짜리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근데 재건축을 하면은 15층, 20층 지니까 분양을 하고 나면은 소유자들한테 많은 이득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30년 지나면 재건축하려고 노력을 하죠. 주민들도 원하고. 그래서 재건축은 하는 게 가구 수가 늘어나고 도심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과거에 5층짜리 할 때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았죠. 또 주민들도 원했어요. 이득도 생기고 분양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지금은 20층, 30층을 재건축하려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50층 짓는다, 또 한강변에 70층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80층 짓는다. 그렇게 지었을 때 과연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에 20층, 30층 규모의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나 도로가. 그런데 60층, 70층 지면은 더 많은 세대가 들어올 텐데 기반 시설이 좀 열악하거나 교통 체증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짧게는 8년, 길게는 막 20년, 30년 걸리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주민들의 합의가 안 되고. 이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절차를 좀 관소화시켜서 좀 빨리 하게 해주자 하는 게 신속통합기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개발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하는 게 모아타운이에요.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예를 들어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모아타운은 소유자들의 30%만 동의를 받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은 전부 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오래 걸리는 기간을 신속하게 땡기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새로 만들어 놓은, 30%만 동의를 받아도 이제 진행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갈등이 심해요. 70%의 주민이 반대해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공공사업으로 진행해버리면 주민들의 피해가 생길 수 있죠. 재개발, 재건축의 이제 어려움이 그런 거예요.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재건축을 하면은 다 동의했어요. 이득이 생기니까. 5층짜리를 20층 지면은 일반 분양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을 안 내고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요. 청산금을. 근데 지금은 20, 30층짜리를 재건축을 하면 분담금을 내요. 50층 이상 고층화시키면 건축비도 많이 들잖아요. 지금 자재비 굉장히 올랐어요.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담금이 많아져요. 그래서 재건축 하는데 요즘 여기저기서 진통이 생기는 게, 재건축 하는데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우리 재건축 안 하겠다 하는 데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데가 앞으로 많이 나타날 거예요. 분담금이 너무 심하거든요. 어떤 지역은 지금 시세가 5억인데 분담금을 5억 내라고 그래요. 30평형 아파트를 가려면. 물론 5억이라는 돈이 있는 분들은 뭐 그 별거 아니다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5억이 뭐 누구 이름이냐, 그래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실제로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지면은 비용이 30층 이하 질 때보다 2배 이상 들어요. 그러니까 고층으로 올릴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50층, 70층, 100층 이렇게 늘어날 때. 우리나라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집착이 심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선례가 있어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사놓기만 하면 돈이 됐거든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실제로. 5층짜리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러면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요, 많이. 왜냐하면 고층화 시키니까. 20층, 30층 지니까. 일반 분양분을 다 수익으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신화가 생긴 거예요. 재건축은 하기만 하면 대박이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20, 30층 되는 건물을 재건축하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분담금도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예요. 요즘 재건축하는 공사 현장을 보면 건설회사도 포기한다고 그러고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소유자들은 못 올려준다. 그럼 건설회사는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재건축 현장을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과거에 재건축 신화, 재건축만 하기만 하면 사가지고 재건축만 하면 돈 번다. 지금은 돈 못 벌어요. 많은 부담을 해야 돼요. 고층화를 높이 시키면 시킬수록 그 부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재건축은 과거처럼 사기만 하면 돈 번다. 이런 개념에서 탈피하고 있는 거예요. 초고층 아파트는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초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전망이거든요. 전망. 뷰가 아주 좋잖아요. 전망이 아주 좋아요. 강을 바라본다든가 산을 본다든가 할 때 전망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초고층 아파트는 아직도 실험 대상이에요.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에 살면 뭐 일본의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0.001% 굉장히 적은 인원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데 뉴욕 같은 데 보면 한 80층, 90층의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뉴욕의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뭐 보통 100억에서 1000억까지 가거든요. 아파트 값이 60층, 70층, 80층 살려면은. 근데 그분들은 이런 분들도 많아요. 1년에 한두 달만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비워놔요. 관리비만 내고 비워놔요. 강이나 산을 높은 위치에서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꾸 보면 질려요. 계속 보면 질리거든요. 돈 많은 분들은 1년 내내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뭐 1년에 한두 달 와서 살고 나머지 비워놓고, 물론 엄청난 관리비 부담하면서 사니까 거의 뭐 재벌급 이상만 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초고층 아파트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한두 달 살고 이런 건 없죠. 와서 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아직 설문조사는 안 해봤지만 고층에서 전망 매일 보는 게 좋으냐, 아마 전망 볼 시간도 없을 거고, 처음에 뭐 한두 달은 좋겠죠, 전망이. 근데 자꾸 보면은 아유 또 지겨운 또 강이 또 보이는구나, 계속 거기서 살게 되면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 또 건강이 또 안 좋아지는 문제, 뭐 하늘 높이 올라가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올라간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초고층에 살면은 노화가 빨라진다, 이런 것도 뭐 연구 보고서가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이 잘 걸린다, 이런 보고서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도 연구 보고서가 많이 되고 연구돼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분들, 80층, 90층에 사는 분들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전망 구경하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에 살고, 그러니까 거기 맨하탄의 초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 집 한 채가 전부가 아니에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을 가지고, 또 각 나라마다 집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사우디 왕자 한 분은 맨하탄에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전망 좋은 데 와서 그냥 휴양지로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초고층 아파트는 이제 슬럼화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초고층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한강변에 70층, 80층 지어 놓잖아요. 그게 이제 30년 지나면 재건축 이야기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낡아서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70층 아파트 한강변에 살고 있다, 아직 지지는 안 했지만 살고 있을 때 30층, 40층, 50층 되면 수리를 하게 돼요. 그럼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20, 30층 수리비하고 7, 80층 수리비하고는 엄청난 2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요. 그럼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면 그걸 부담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부담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 수리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떠나죠. 그리고 수리를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생겨요. 나중에 부담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빗물이 좀 새더라도 수도관이 좀 낮더라도 좀 싼, 그래서 슬럼화 되는 거예요. 점점점 아파트가 낡아지고 싸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뉴욕의 맨하탄 아파트를 자꾸 비교를 하는데, 뉴욕의 맨하탄 아파트는 80층, 90층짜리 아파트는 재산세하고 한 달에 관리비가 1, 2억 정도 내요. 매달. 물론 뭐 집값도 엄청나게 비싸지, 5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1, 2억 정도 내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을 또 해요. 거의 집값만큼 들여서 리모델을 해도 그분들은 다 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리모델을 하면은 새 집처럼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심지어 200년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일에 초고층 아파트가 그걸 하게 된다. 그만한 부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살지만 그걸 뭐 부담 능력이 없다면 과다한 관리비를 낸다든가 과다한 관리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 결국 초고층 아파트는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80층 아파트를 재건축했을 때 그걸 뭐 150층, 200층 짓겠어요? 힘들겠죠. 그럼 80층 아파트를 80층으로 지면 분담금이 거의 집값만큼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담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재벌급의 부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슬럼화가 안 돼요. 그런데 부담 능력이 적어지면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건축을 계속 초고층화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인구예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건 두 가지거든요. 소득과 인구거든요. 인구는 자꾸 줄어가요.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7, 또 발표해보니까 0.6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0.6대면 국가가 소멸하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0.7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2050년대는 4천만 명 밑으로 떨어져요. 전체 인구가. 그 다음에 2100년대가 되면, 이건 통계청 자료예요. 지금 추세로 간다면 2100년도에, 그러니까 앞으로 70년 후죠. 70년 후에는 1500만 명이 돼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주택수가 얼마냐면 2200만 호예요. 그중에 아파트가 1200만 호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나중에 70년 후가 우리 후손 세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70년 후에 진짜 1500만 명이 된다면 아파트만 1200만 호인데 2200만 호 중에서 아파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빈집으로 남아있고 아파트 1200만 호조차도 한 집에 한 명씩 다 살 수도 있고 또 한 집에 두 명씩 산다면 반은 비어있게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도 빈집이 150만 호예요. 인구가 자꾸 줄어나가면 빈집이 자꾸 생기면 그게 흉물이 되고 제가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외국 나갔다가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그 많은 아파트들, 고층 아파트들이 비행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고층 아파트들을 보면서 야, 그럼 우리나라가 2100년도 되면 70년 후가 되면 저 아파트들에 누가 살까? 저건 다 비지 않을까? 그 뭐 동물들이 와 살겠죠. 뭐 기린, 사자, 다람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이라고 살겠죠. 근데 그래도 서울 중심지는 인구가 1500만 명이 돼도 인구가 자꾸 모이잖아요. 중심지로. 그때가 돼도 일부 지역은 살아남겠죠. 중심지는. 근데 그 서울 외곽은 빈집이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지었을 때 서울 도심은 나중에 슬럼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옛날 조선시대 때도 서울에는 인구가 바글바글 했잖아요. 인구가 줄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서울 외곽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 지금 짓고 있어요. 분당, 일산, 삼본 이런 데는 과연 사람들이 차겠느냐. 빈집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흉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 이론에서 동심원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 중심지의 주변에 도시가 형성될 때 처음에 그 주변에는 새 집들이 다 들어서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50년, 100년 지나면 도심지 주변의 주택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못하게 되면 슬럼화돼요. 그래서 선진국들 보면 도심 주변에 있는 주택가는 슬럼화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슬럼가가 도심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죠.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 힘들어서 그래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용적률이나 도시계획을 한 번 하면 잘 안 바꿔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시로 바뀌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용적률을 높이 올려주기도 하고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슬럼가가 없어요. 도심 주변에. 왜냐하면 법을 바꿔서 또 정부의 정책으로 다 때려 부수고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슬럼가가 없잖아요. 근데 선진국들 보면 슬럼가가 생기는 이유는 도시계획을 한 번 하면 안 바꿔요. 용적률을 올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니까 그냥 슬럼화되는 거예요. 초고층 아파트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이제 압구정 쪽에 그 주민들 보면은 50층 이상 초고층을 짓지 말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반수가 넘어요. 그만큼 초고층 아파트는 우리가 안 살아봐서 몰라요. 안 살아봐서. 근데 막상 살아보면 1년에 한두 달 사는 거는 괜찮을 수 있을지만 1년 내내 사는 거는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특히 그 엘리베이터 한번 고장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에 그 동작구에서 30층 사는 분이 홍수가 나가지고 엘리베이터 고장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30층을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거의 한 일주일을 걸어다녔어요.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근데 만일에 80층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그러면 차라리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게 낫지. 그 고층 아파트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고장. 12년 초에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고 대출도 굉장히 많이 해줬죠. 한 1조만 풀어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요. 근데 40조 원을 풀었어요. 전부 다 빚이에요. 빚내서 살아 이거예요. 정부에서 하락하는 걸 막고 다시 올려놨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난다면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24년은 가장 어려운 시기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4월에 총선도 있고 또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지금 아직도 불투명하고 24년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니겠느냐. 24년만 어렵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25년, 26년까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지금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다음에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값은 이제 2021년까지 한 7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죠. 2배, 3배 이 정도 올랐을 거예요. 한 7년 동안 21년까지 올랐어요. 21년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2년 초에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한 30-40% 떨어지니까 많은 정책을 내놨죠.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을 내놓고 막 대출도 굉장히 많이 해줬죠.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이렇게 엄청나게 내놨죠.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급락을 막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가지고 2022년도에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3년도 지나니까 다시 정부의 약발이 없어지고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4년에도 당연히 하락할 거고 정부에서 또 이런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피겠지만 정부의 정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1조만 풀어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요. 근데 40조 원을 풀었어요. 근데 전부 다 빚이에요. 빚 내서 살아 이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엄청나는데도 불구하고 빚으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24년에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질 걸로 보는데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 다시 빚을 내서 살아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정부의 정책은 반짝했었죠. 2022년도에 반짝 상승 기조에 있었어요. 부동산 시장은 자율 조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을 피는 거는 인위적인 게 많아요. 정부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관여하면 안 돼요. 정부가 해야 될 거는 하나뿐이 없어요. 공공사업을 통해서 부동산을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 나가는 것, 공급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고 그것을 막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나중에 부작용이 굉장히 큰 거예요. 만일에 2022년도에 정부에서 부동산 값 떨어지는 거를 막지 않고 놔뒀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얼마 후에 부동산이 다시 건전하게 상승을 시작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막아버렸어요. 하락하는 걸 막고 다시 올려놨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앞으로 더 떨어져야 될 것이냐. 이게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되려면 지금 PIR이라고 있어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한 8에서 10 정도가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배 이상 돼요. 배율이. 정상화되려면 기존에 올렸던 집값에서 지금 한 반값 정도 되면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봐요. 그거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화예요. 만일에 50%를 안 떨어지고 지금 현재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소득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가든가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 받던 분들이 1000만 원 받아야 그 가격 유지해도 괜찮다 이거죠. 근데 그 소득이 안 오르잖아요. 안 오르니까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반값 정도 떨어져야 그러니까 한 6년이나 7년 전의 가격으로 돌아와야 정상적인 가격이고 그게 시장의 정상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 떨어지는 거를 막는 이유가 경기가 침체돼요. 부동산 값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막기만 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방해를 한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데 정점을 둬야지 대출을 풀어서 집을 더 사게 한다든가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미궁으로 빠질 거예요.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뭐 IMF나 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은 가계부채에서 발생하거든요. 우리나라는 OECD에서 경고한 것처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너무 과다하다 하는 게 OECD 발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를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고 대출을 더해서 집을 사라.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잘못하면 붕괴하고 마는 거예요. 일본이 뭐 때문에 저렇게 20년, 30년 동안 부동산 값이 붕괴됐어요. 가계부채 때문에 그래요. 가계부채. 대출을 무제한으로 해주고 집을 사고 부동산 값이 막 2배, 3배 뛰고 근데 집값이 뛰면은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은 뭐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이득을 보냐면 2채 이상 우리나라 한 200만 명 이상이 2채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득을 봐요.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임대 나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집값이 오르면은 차익이 많이 생기죠. 근데 집을 한 채 있는 분들은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오르면 오히려 세금만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 풍조가 과거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집 한 채 있는
있는 분들도 우리 집값이 올라가면은 어디 가서 자랑을 하고, 아, 집값이 이만큼 올랐다. 그걸 팔아서 뭐 사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집인데. 그래서 한 채가 있는 분들이 집값이 오르면은 오히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의 이득을 초래하는 거예요.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은 부동산 부자가 부동산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죠. 1990년대 초반에 일본이 부동산 시장이 붕괴돼 버렸죠. 주택가격이 한 4분의 1 값 이하로 떨어졌어요. 골프장 상업용 부동산은 10분의 1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살아나고 있어요. 일부 뭐 통경 일부에서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도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혼났기 때문에 일본은 부동산은 감가상각 자산이다. 감가되는 자산이라고 여기지. 그걸 사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값이 뭐 앞으로 몇 배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 기대가 조만간 무너질 텐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과연 따라갈 것이냐. 일본하고는 물론 달라요. 다른데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자꾸 늘어난다면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남미 아르헨티나 있죠. 그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아르헨티나는 옛날에 진보 정부가 들었으면 복지 정책을 엄청 돈을 많이 풀었어요. 엄청 풀어요. 물가가 상승하죠. 그 다음에 보수 정부가 들었으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어요. 부자들 감세를 해주고. 아르헨티나가 그런 식으로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보수 정권이 들어서든 돈을 풀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돈을 많이 풀어요. 복지 정책.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국민 세금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빚으로 남는 거예요. 돈을 계속 풀기 시작해요. 또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을 계속 키워나가요. 그 아르헨티나 지금 어때요? 세계 최하위의 최빈국으로 변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오히려 그런 나라보다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에 집착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소유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부동산을 가져야 된다는 소유의식. 조선시대 보면 뭐 양반과 상놈이 상존했었죠. 그리고 상놈들은 부동산이 아예 없잖아요. 양반들만 소수가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지금 현대화되면서 소유권을 다 가지게 되고 이승만 정권 때 농지개혁에 의해서 소작농들한테 농지를 분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과거에 부동산은 왕족만 또 양반들만 일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뿌리는 거기서부터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1950년대, 6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였어요. 급격하게 나라가 발전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시기. 그게 이제 개발도상국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신화라는 말이 나왔죠. 부동산은 한번 사면 오르기만 한다.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신화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영끌이라고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 영끌 막 대출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사는 이유도 부동산은 절대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오르기만 한다. 사놓으면 몇 년 후에 나중에 몇 배 된다. 이런 사고들은 이제 과거의 전례인데 과거의 선례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냐? 이미 우리는 개발도상국을 지나고 선진국 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일본도 처음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 초반에 부동산이 붕괴하고 나서는 지금 소유욕이 없어졌어요. 부동산은 이용하는 거지 소유하는 게 아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투기하는 거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소유욕에 대한 것도 그런 고통을 겪고 학습 효과를 가지느냐 그걸 안 겪고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고 일본처럼 엄청나게 얻어맞고 그 다음에 그걸 느끼게 되면은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 정도 되는데 이 저출산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려면 부동산도 좀 더 큰 데를 가야 되고 또 소득도 더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가 삶이 더 빡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높아지면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아주 심각한 정도예요. 앞으로 뭐 한 7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 명뿐이 안 된다. 이런 통계청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추세로 가면. 물론 뭐 외국에서 이민자를 받아서 뭐 인원을 채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농촌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많아요.
이처럼 이민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다르게 이민족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한 고민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 안 돼요. 부동산 값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가지고 한 10년 정도 돈 벌면 집 한 채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출산율도 낮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생아 대출을 지금 만들어냈는데 지금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40조를 풀어서 집값을 올려놨잖아요. 근데 다시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럼 신생아 특례론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지금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그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론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총선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도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PF 대출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지금 PF 대출이 한 200조가 넘어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나타나고, 지금 건설사들 보면은 부도나는 데도 있고 또 폐업하는 데가 간혹가다 신문에 나는데, 총선 이후에 이러한 PF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해서 많은 건설사들이 도산하거나 폐업을 하든가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건설회사 전체 중에서 한 40% 정도가 대출을 못 갚는 걸로 나와 있어요. 대출 상환을 하기가 어려운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PF 대출도 또 많은 가계부채 부담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리라고 봐요. 물론 총선 이후에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떨어지거나 건설사가 막 부도가 나거나 방치하지는 않겠죠. 정부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겠지만 정부의 정책은 항상 한계가 있는 거고, 무리하게 정부가 부실한 건설사를 살리려고 정책을 피면 나중에 그 대가는 톡톡하게 치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훨씬 더 안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려면 최소한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거래가 형성이 돼야 정상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한두 건 거래가 되었다, 그거 가지고 시세다, 언론에서 막 흘리는 경우가 많죠. 언론에서 한두 건 거래돼 가지고 최고가를 찍었다, 그 몇 건 거래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상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정상 가격을 평가하거든요. 정상 가격이라는 건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지켜본 다음에 그러한 가격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다 했을 때 정상 가격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당장 고가로 매체가 거래됐다고 해서 그대로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그 금액대로.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10억에 거래가 됐는데 왜 감정평가는 7억이냐 8억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10억이라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10억이 정상 가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정상적인 가격이 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보다, 과거는 개발도상국 시대였고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부동산 값이 안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집을 살려는 분은 여유를 가지고 조급하지 않게, 그리고 당장 언론은 가끔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거래량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론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이 앞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폭등하고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부동산 값은 3, 4년 동안 떨어지게 놔둬야 돼요. 부동산은 한 10년 정도 상승하면 2, 3년 정도 떨어져야 건전한 시장이 다시 형성돼요.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을 부동산 정책이나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막으면 나중에 더 큰 폭락 사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에요, 바로.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으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놔둬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원래 팬데믹 이전에 부동산 값이 하락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때 하락했어야 되는데 팬데믹이 왔잖아요. 팬데믹이 와서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올랐어요, 더.
비정상적으로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3, 4년 이상 떨어져 줘야 다시 건전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오르기만 하면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골도 깊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건전하게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려면 그동안에 거품이 많이 꼈어요.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야, 물론 부동산 거품이 다 걷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부동산이 거품이 걷어지려면 3, 4년 정도는 떨어져 줘야 부동산 거품이 거친다. 그래야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을 살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계속? 내가 집을 언제 사야 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금년 말까지는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완전히 꺼라. 부동산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내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들커덕 빚을 내서 사버리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 1, 2년 내에 살아날 수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쉽게 살아나지가 않아요. 이러한 고금리가 상당히 오래될 것이고 과거에 뭐 저금리 시대, 제로금리 시대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물론 다시 우리나라에 역병이 돈다든가 또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그런 병이 돈다면 제로금리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과거처럼 저금리는 나오지가 않아요. 금리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일정 고금리 수준은 유지될 것이고 또 환율도 일정 수준 유지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100원이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1,300억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1,100원이 정상인데 1,300원에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앞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론도 보지 말고 부동산에 대해서 보지 말고 관심을 끄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60층짜리 아파트가 시세의 35% 가격으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반값에도 잘 안 팔린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조가 돼요. 2025년 내년에 만기가 도래해요. 그때 못 갚으면 은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도나는 거죠. 미국에서 국지간은행 한두 개만 무너져도 우리나라는 IMF가 오는 거예요. 미국을 가서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봤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올라요. 상업용 부동산은 폭락이에요, 지금 미국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출 형태에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은 30년 고정금리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금리가 쌀 때 2% 또 2% 미만의 금리로 30년 고정금리로 주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집을 팔겠냐 이거예요. 팔아서 새로 살려면 과거에 뭐 1점 몇 프로, 2%대 대출을 받았는데 6%, 7% 내야 되기 때문에 안 팔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거예요, 매물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팔려고 하지를 않아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값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미국은 오히려 주택은 금리가 오르면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어떠냐?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실이에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뭐 미국 전체 보면 한 공실이 한 19%가 넘을 거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뉴욕, LA 다운타운 이런 굵직한 도시들의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을 보면 30%에 육박해요. 엄청 높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 빌딩이 있는데 공실률이 30%다. 빈 사무실은 감가상각도 빨리 되고 낮죠. 그러면 건물 주인들은 그만한 수익을 못 올리는 거고 은행은 부동산 값이 떨어지니까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빈 사무실이 10% 미만이면 그런 대로 버틸 수 있는데 30%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공실에는 노숙자도 들어오고 굉장히 설름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30% 공실률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공실률이 뭐 2, 3%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정상적인 공실률인데 또 이사 가고 들어오고 하는 기간에 잠깐 또 비기도 하고 이런 거는 정상인데 그걸 초과해버리면 10%가 넘어버리면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LA 다운타운의 어떤 빌딩을 봤는데 그 빌딩은 절반이 비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과거에 나오던 임대료가 나오지 않는데 그 건물값을 유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과거에 금리 뭐 2% 미만으로 내던 게 갑자기 7%, 8% 내단 말이에요. 금리가 두세 배 올랐어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받고 있는 분은 그 고금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공실률이 급증하고 또 고금리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미국에서 한 3, 40%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봐요. 오피스 빌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반값 이하로 매물이 나와 있는 빌딩들이 있어요. 30층, 40층 이런 건물들이 최근 일례로 뭐 몇 달 전에 LA 다운타운에 60층짜리 아파트가 65% 할인내 가격, 다시 말해서 시세의 35% 가격으로 팔렸어요.
그럼 65%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값에도 잘 안 팔린다는 거죠. 특히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같은 데는 집값이 엄청나게 높았었는데 텅텅 비니까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은 언론에 나는 것처럼 노숙자 천국이 됐다든가, 샌프란시스코 어떤 빌딩은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럼 거기 누가 들어가 살겠어요? 노숙자들이 살고. 또 이번에 그 LA 다운타운도 가보니까 그 빌딩 주변에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가 있어요. 노숙자가 많다는 거는 빌딩에 공실이 많다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조가 돼요. 2,000조. 우리나라 정부 예산하고 비교하면 규모를 대충 알 수 있겠죠. 지금 은행이 갚을 능력이 과연 있겠느냐.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저런 폭락하는 상태에서 많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대출받은 2,000조가 2025년 내년에 만기가 도래해요. 그때 못 갚으면 은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도나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은 팔아봐야 반값 이하면은 대출금을 회수 못 하잖아요. 그럼 2,000조라는 그 큰 대출 금액, 부채를 은행이 떠안게 되면 은행이 건전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25년도에 은행이 건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상업용 부동산이 정상화돼가지고 지금 반값 됐다는 게 다시 오른다든가, 또 금리가 대폭 하락해야 되겠죠. 금리가 대폭 하락하거나 상업용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으면, 공실률이 없어지지 않으면 은행도 굉장히 위험성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커뮤니티 뱅크오프? 은행이 있잖아요. 그 은행은 굉장히 부실하게 됐어요. 그 주가가 폭락하고 부도 직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나지는 않고 있지만, 이처럼 미국에 지금 한 52개 은행 정도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미국은 연말에 대선이 있죠. 금년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적인 논리가 항상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무너지면 표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무너지지 않도록 연방정부에서 지탱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은행이 일정 금액 이상은 은행이 부도가 나면은 떼이잖아요. 얼마까지만 보상해준다. 근데 그 이상도 다 보상해준다고 뭐 연방정부에서 이야기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무너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도 4월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상당히 안개 속인데, 미국도 11월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 상업용 부동산이 저 지경인데 은행들이 과연 무사할 수 있겠느냐. 과거 우리가 리만 브러더스 사태 보다시피 미국에서 은행이, 국지간 은행 한두 개만 무너져도 우리나라는 IMF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이 미국의 지급보증을 입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지간은행 한두 개가 부도 나버리면 우리나라는 바로 직격탄을 맞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은행도 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투자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외국에 투자했잖아요. 그 투자한 것들이 손실이 엄청나요. 우리나라 지금 5대 시중은행 외국에 투자하는데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무디스라고 있죠. 무디스에서 여러 신용 등급을 우리나라 은행에 대해서 조정을 했어요.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은행도 위험하다는 것을 무디스가 등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한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특히 오피스 시장은 굉장히 위기 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상업용 부동산이 아직은 버티고 있죠.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도 미국의 사태가 현실화되면 내년에 2,000조의 대출금의 상환이 도래하면 미국에 따라서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도 어떻게 될 것인가 대충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도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주거용은 괜찮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 주거용 부동산은 언제 그러면 매물이 나오느냐?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 매물이 나오고 그때쯤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금리를 많이 내렸어요. 금리가 많이 내리면 부동산이 올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2011년, 2013년도에 보면은 금리를 대폭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급격하게 하락했어요.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집값은 하락을 한다. 미국도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어요.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경제 공황이 와버려요.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거는 경제 공황이라는 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경제적으로 거의 뭐 파산 상태예요. 경제적인 파산. 미국이 왜 금리를 안 내리겠어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살아요. 근데 금리를 안 내려요. 물론 뭐 미국의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리기를 원하죠. 그래야 상업용 부동산이 살아나가고 금년 11월 달에 대선에도 유리해지니까. 근데 연준에서는 금리를 안 내려요. 안 내리는 이유가 물가가 안 잡히니까요. 물가가 안 잡힌 상태에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혀야 돼요. 물가가 2% 이내로 들어와야 금리를 내려도 안전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2% 나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잖아요. 안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금리를 더 올리면. 또 부동산 값이 완전 폭락 상태로 가버려요. 올리지도 못하고 지금 또 내리지도 못해요. 물가가 안 잡히니까.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경제가 사는 건 맞는데 물가가 잡힌 다음에 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내리기 어려운 거예요. 미국도 물가가 굉장히 지금 오르고 있어요. 금리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금년 6월이나 또 하반기 정도에 금리가 내릴 걸로 보고는 있는데 옛날처럼 오른 만큼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도시의 다운타운은 오피스 빌딩이 공실률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폭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25년도에 2,000조의 대출금이 상환이 고토리하기 때문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저런 상태가 지속되면 옛날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또 터지죠. 미국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만일에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직격탄을 맞고 영향을 받을 거예요. 바로 미국이 저걸 막기 위해서 온갖 정책도 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어요. 11월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는데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이제 둘로 좁혀졌어요.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둘이 대결하는 걸로 정해졌어요. 이미. 근데 만일에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방도 힘들게 하는 게 과거에 트럼프였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든이 만일에 된다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사태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또 금리도 정상적으로 내릴 수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도 최소화, 어느 정도 침체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침체가 있어야 또 건전하게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침체가 2, 3년이냐 10년이냐 일본처럼 20년이냐 요 차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말에 미국의 대선 결과도 우리나라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됐을 때 예측 불가능하죠. 바이든이 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뭐 트럼프가 좀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대선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되고 나서 봐야 되겠죠.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우리나라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어요. 아니면 뭐 미군 철수하겠다. 방위비 분담을 내놔라. 조폭이 있죠, 조폭. 돈 내놔라. 안 내놓으면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은 그거예요. 미국만을 위한 정책이에요. 지금 선거운동을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미국만을 위한 다른 나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방도 버릴 수가 있다는, 이게 지금 선거 공약이에요. 지금 이제 바이든도 우리나라에 한 과거 10년 동안 무기를 한 7조 원어치 팔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 무기를 더 많이 사줘야 돼요. 물론 무기가 필요해서도 있지만 강매라는 게 있잖아요. 강매.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게 미국 대통령들이에요. 그중에 트럼프가 더 강하다는 거죠. 팬데믹이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겪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금리가 대부분 제로 금리가 됐어요. 금리가 싸다 보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부동산을 너무나 취득하고 부동산 값이 폭등하게 됐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지금 뭐 중국은 통계는 잘 안 잡히지만 중국에 지금 지어놓은 빈 아파트가 1억 채 정도 된다고 그래요. 1억 채 정도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뿐이 안 되는데 1억 채가 비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 어떤 데만 돈을 벌었냐면은 건설회사. 분양은 다 했어요. 그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빈집 상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사놓기만 하면 오른다 하기 때문에 그냥 경쟁률이 엄청 세요. 분양을 하면은. 그래서 아파트를 탔는데 지금 1억 채 이상이 빈집이 남아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붕괴됐다고 봐요. 지금 뭐 중국의 내부 사정은 워낙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가 나오지 않지만 중국 부동산은 이미 거의 붕괴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 부동산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미국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오피스 시장,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진 이유가 팬데믹이라는 특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전쟁, 이런 전쟁들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건축 자재 값도 굉장히 오른 게 영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이나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지속된다면 그 어려움은 가중될 거예요. 가장 큰 게 전세제도예요. 전세제도. 미국은 전세가 없잖아요. 아예. 한국은 전세제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요. 101점 몇 프로인데 전세도 사실은 대출이에요. 전세도 빚이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까지 포함하면 150%가 넘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세제도 때문에 전세제도가 미국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미국은 월세거든요. 전부.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고. 그래서 이 전세금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은 빠른 시일 내에 월세로 전환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세금 대출 제도가 있어가지고 전세금의 7, 80%는 대출 받아서 전세금 줘요. 그게 이제 세입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집주인한테 이득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전세를 쉽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놓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더 큰 이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러한 전세 제도가 존속하는 한은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큰 폭탄이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빚, 전세는 빚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아파트 말고 다른 빚은 뭐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 제도가 존속하는 한은 만일에 부동산 값이 진짜 많이 떨어지면은 전세금을 떼이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미국처럼 월세 제도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의 침체기는 겪어야 돼요. 그리고 하락기를 겪어야 돼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값이 반값이 되면은 상당히 건설사도 어려워지는데 모든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반값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빨리 회복이 돼요. 그동안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최소한 2, 3년, 3, 4년은 하락기를 겪어야 된다, 부동산. 그래야 다시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만일에 과거에 한 7, 8년, 10년 가격이 올랐는데 또 앞으로 3, 4년 거기서 또 더 오른다. 지금보다 더 오른다. 요즘 언론에서 뭐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3, 4년 더 오른다. 그러면 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르면 안 돼요. 일정 부분 하락기를 겪어야 다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건설사도 부실한 건설사가 무너져줘야 그걸 살리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건설사도 어느 정도 무너져주고 구조조정도 대폭하고 또 부동산도 2, 3년 이상 하락해줘야 되고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나중에 건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지금 외국의 상황하고 맞물려서 외국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외국의 변수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바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두 나라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지금 중국은 수출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지금 미국 위주로 수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는 거기에 영향을 크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 내부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외국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외국의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거는 일정 기간 올랐으면 어느 정도 내려줘야 이런 사이클이 형성이 돼야 정상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머니인사이드에 나와서 이제 부동산 시장 또 미국 부동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신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 순수하게 개인적인 견해니까 잘 듣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